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돌아선 가운데 오늘 오후에 발표될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곽상도 의원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탈당한 지 6일 만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원직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정의당 논평에 공감을 많이 표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화천대유의 아들을 입사시킨 사람도 곽상도 의원 본인이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의원 시절에 이 화천대유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와 연관을 맺은 게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 국회의원까지 고액의 후원금과 아들의 입사,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50억의 그 전에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이전에는 단 한 명의 퇴직자에게도 그런 거액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50억의 성격이 무엇인지,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투자에 대한 배당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아니면 입막음용 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걸로 사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까지의 의혹의 어떤 전환점일 뿐이고 이제 수사는 시작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시는 게 사퇴의 뜻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곽상도 의원의 거취를 두고 내부 분란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뭐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도 뭐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더 이상 이제 의정 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억 아들들이 이제 받은 그게 이제 뭐 상여금일지 뭐 산재금일지는 이제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이야기지만 지금 그게 이제 밝혀지는 수사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번에 이제 대선을 지금 몇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정면적으로 큰 판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 건이 결국 이제 그 대장동의 그 의혹과 관련한 몸통을 바라보는 것에 이제 커튼을 치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대장동의 실제적인 의혹과 그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받은 것이 보이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의원직 사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물론 이제 당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뭐 배임 횡령으로 이제 지금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이나 이런 분도 의원직을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같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너무나 국민이 공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사퇴 안 하고 있는데 왜 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뭐 그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당사자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는가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원직 사퇴로서 정리를 하면서 실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칼을 겨두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그런 면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는 좀 국민의힘 내에서는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곽 의원 사퇴하는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 같고요. 곽 의원이 사퇴에 변해서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합동수사본부의 설치. 이재명 후보도 이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특별합동수사본부가 특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특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곧 10월 10일이면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유력한 지금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면은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불리한 점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는 여론을 갖다가 주도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고발 수사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실은 뭐 진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보듯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이 대장동의 키맨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 수사의 대상이 딱 되고 나니까 검찰 수사의 대상이 딱 되고 나니까 언론 보도에 관련된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700억을 갖다가 이익을 공유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수사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유동규가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을 나눠받았구나. 그걸로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성 기사들이 나올 텐데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다 한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론의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될 가능성 그리고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 찾기의 일환이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자녀의 50억 문제를 갖다가 추석 전부터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먼저 공개를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이거 먼저 공개한다. 당신들도 나와서 특검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의혹 한 점 없이 밝히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여론에 아마 먹히고 특검 요구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50억을 갖다가 알고도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입을 다물고 언론에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비난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의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진실 찾기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측으로서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합동수사본부인데 지난번 LH 사건 때 검찰하고 경찰이 함께 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뭐 공수처에서 주관을 해서 함께 한다라면은 받아들이겠다는데 글쎄요 뭐 야당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예, 합수본이 특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아니 이제 합수본이 그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그 광명 신도시 LH 땅 투기 때문에 그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적이 있죠. 그거로 인해서 그 LH 그 땅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나요?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다 밝혀지기보다는 일부만 뭐 드러나고 그리고 무마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합동수사본부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공수처이 다 연합해서 정부 기구까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혼란만 있는 거지 그 안에서 결국 이제 수사 능력 아니겠습니까? 수사 능력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독립성 문제일 텐데 그 두 개를 다 담보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측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주장하는 건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면은 또 작년 뭐 재작년까지 계속 그 검찰과 결국 그 윤석열 검찰과 청와대가 계속 충돌하면서 결국은 뭐 윤석열 총장이 정리하는 과정까지 왔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이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그 팀의 구성 자체도 그 멤버들 자체가 이미 과거에 이제 조국 청문회 때 지원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에 관여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이제 지금 검찰에 맡기기에는 지금 이미 검찰에 너무 편향돼 있다 정부 쪽으로. 그래서 특검을 구성해서 하자. 그럼 특검이란 건 정치적인 독립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결국은 그 특검을 임명하는 2명을 이제 보통 이제 야당에서 추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당에 추천하면 이제 대통령 그 둘 중에서 한 명을 이제 특검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야당의 권한이 많이 반영되어지면서 좀 더 공정한 특검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 파헤치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치러진 이 제주 순회 경선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심돼서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의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까지 나온 거는 소위 법조 게이트고 야당 게이트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법조 게이트고 야당 게이트인데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호 본능, 진영 논리에 갇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추미애 후보가 고발 사주권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두 자리 득표를 했는데 대장동 의혹이 딱 터지고 야당 인사들 얘기가 딱 나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서 추미애 후보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지지층이 고스란히 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자, 이걸 보면 대장동 의혹은 뭐 글쎄요 본선에까지 가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당시 그때의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의 상황과 그 다음에 당의 어떤 위기감. 이런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공고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지난번 호남에서 전남북을 다 합쳤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던 것과 더불어서 네. 이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재명 대선론이 이제 굳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과반 압승 그리고 대장동 이슈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양쪽 진영에서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지금 서로가 주장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특검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게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이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설득력이 있죠. 눈앞에 보였으니까 그 건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의 그 돈은 거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8천억 정도 규모예요. 그중에 아주 여러 군데의 로비와 또 현금화 작업들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지금 보이는 50억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그걸 국민의힘 뭐 게이트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이게 이제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수백억의 그 현금화된 돈의 여러 가지 로비 정황이나 그 돈의 현금 흐름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정한 내용들이 밝혀지면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상당히 동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주에서의 이제 그 투표 결과나 이제 오늘 이제 부울경에서 투표를 할 텐데 이런 걸 보면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이미 이제 투표를 진행했던 게 많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것도 어제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투표의 표심에 반영되기는 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제 제주도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6.75%를 득표했고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53.41%가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부울경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지금 경선 행사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후보들의 합동 연설에 지금은 추미애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잠시 후 6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 현장도 연합뉴스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재명 후보는 순항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나 뭐 그동안의 노력들이 표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오늘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큰 틀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부울경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이제 본인의 어떤 지적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뭐 다들 기억하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은 여권 전체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실은 이뤄낸 성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났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치고 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했던 본인이 그 공을 고스란히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이 가덕도 신공항이 여권 전체 파이가 크다. 이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이런 논리로서 대세론을 뛰어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무엇보다 뭐 이 대장동 논란을 떠나서라도 호남에서 1위가
그 텃밭이었던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재명의 선택으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와 특별하게 부울경에서 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율이 46%, 사실 호남도 이 정도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런데 ARS 강제 투표로 인해서 57%인가 꽤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투표율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뭐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통합으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보다는 지금 현재는 곽상도의 50억 게임, 이게 더 국민들에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본다면 뭐 오늘 경선에서 이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내일은 인천에서 경선이 치러지고 이 2차 슈퍼위크의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그 투표율과 관련해서요.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49.68%. 이 호남도 예상외로 투표율이 낮았을 때 그 캠프마다 해석이 엇갈렸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46%로 끝나는 투표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투표가 끝나면 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강제 ARS 전화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호남도 이 정도 온라인 투표율밖에 안 됐다가 네. 최종 이제 개표할 때 맨 처음에 이상민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하는 게 투표율부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 아마 57%인가 58%인가 꽤 높은 최종 투표율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부울경 투표율도 온라인 투표율이 46%라면 강제 ARS까지 포함한다면은 뭐 평균 정도 지금 1차 슈퍼위크에 참여한 투표율이 70몇 %로 높아서 그렇지 예. 네. 다른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은 지금 이 온라인 투표율이 아주 이렇게 온라인 투표율로 본다면은 낮을지 모르지만 최종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 정도, 그러니까 슈퍼위크를 뺀 선거인단을 뺀 나머지 지역 경선 투표율 정도는 나올 거다 보기 때문에 거들하게 뭐 커다란 뭐 움직임, 물 밑에서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 투표율로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한계가 있죠. 네. 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큰 변수가 없어 보여요. 저는 이제 사실 이낙연 후보가 정확하게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면서 공세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송두환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때 사실 무료 변론 문제가 논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재명 후보의 재산 내역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물론 이제 약간의 실수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재산이 늘은 거지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좀 현금 자산이 좀 일부 줄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잘못 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4번의 큰 결국 이제 송사를 이제 치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막대한 그 변호사 비용을 사실 지불할 수밖에 없고 실제 당시에 그 소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로펌들과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실제로 본인의 재산이 주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급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공세를 좀 잘못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역풍에 말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때 공세를 좀 제대로 했다면 아마도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연결돼 갖고 상당한 그 이재명 후보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그 재판 거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여러 로비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하면서 사실 이제 주춤 뒤로 밀려났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는 오히려 내부에서 이제 총질하는 거로 이렇게 되면서 입지가 오히려 좁아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세를 하기 전에는 현재의 지지율이 큰 변화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마지막 좀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의혹인 상황입니다만 이낙연 후보 측의 화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5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역시 뭐 윤석열 대 홍준표의 구도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태 정치를 멈춰라라고 홍 후보에게 직격을 했고 홍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네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아주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안정감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몰아붙이시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했던 막말들을 많이 이제 거론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 구태 정치라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보수를 몰락시켰다 이런 이제 그 약점을 지적하면서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적인 내용인 경제 공동체 이 부분을 이제 말을 이제 비틀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고발 사주 관련해서 법률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의혹을 이제 그 부풀리는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저는 뭐 두 분 다 이제 팽팽하게 그 힘겨루게 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기에는 좀 컨텐츠가 좀 부족한 측면이 좀 많이 드러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3차 때는 사실 뭐 작게 5015를 가지고 뭘 아느냐 하면서 이제 퀴즈, 장학 퀴즈 같이 이제 몰아붙였는데 네.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이미 그 원희룡 후보가 그때도 토론에서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홍준표 후보도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또 노조를 해체시키겠는데 그거를 대통령 되자마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원희룡 후보가 파고들면서 그 내용을 추적하니까 또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버럭하시는 장면이 많이 노출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많이 이제 내용을 채워가고 있고 그 홍준표 후보의 그 공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이제 좀 더 확실히 파고들려면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내용적인 보강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공세를 하면 또 다른 흥행 포인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이 국감 첫날이었는데요.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 피켓들이 논란이 됐고 오히려 이 국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쟁의 장이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뭐 항상 국감이 그렇게 정쟁의 장으로 흐르긴 했는데 네. 대선을 앞둔 마지막 길목이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올 한 해 우리가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또 슈퍼 추경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쓰여서 코로나 예방 활동과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에 그 돈이 쓰였는데 이것들이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리 대장동방 얘기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던 코로나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안타깝게 그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백신 맞아서 또 돌아가신 분들이나 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구제책이라든지 지금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또 들어가야 될 재정과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야 모두 그냥 온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뭐 무슨 죄를 저질렀던 뭐 했건 뭐 사퇴하면은 경의를 표한다 이런 표현까지 곽상도 의원한테 야당 후보들이 하던데 이건 아니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국민들의 삶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후폭풍과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 준비해야 될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지 뭐 특검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 그러고 이런 논란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